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중단하겠다던 북한의 오물풍선이 다시 날아오자 이에 대응한 건데요. 이에 북한이 한 번 더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놨는데요. 김대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지난 주말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전방에는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그 영향으로 탈북했다는 그 사례도 있고요. 북한이 민감해하게 여기는 수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는 자유의 소리 FM 방송이 있고 라디오 방송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바로 이제 대북 확성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 복무를 합니다. 전방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 소식과 거의 차단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나만의 방송을 들으면 특히 이제 탈북자분들이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일기예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일기예보는 대부분 안 맞는데 남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일기예보들 들어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좀 믿는 부분이 이제 생기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아마 군생활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장기간 복무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도도 높아지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의 가요라든가 이제 K-팝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흥얼흥얼거린단 말이에요. 어깨를 들썩거린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동경을 하게 되고 이런 걸 겪으면서 심지어 탈북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제 남북 대화가 있을 때마다 제발 이것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 이랬던 경우가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적대적인 발언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오히려 일기예보나 문화 콘텐츠 같은 어찌 보면 가벼울 수 있는 우리는 그만큼 좀 열려있는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송들이 주로 확성기를 통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다 보니까 해외 소식 같은 것도 사실 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주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의 인터뷰라든가 증언, 이제 북한에서의 탈북 전의 삶 이런 것들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전방에 있는 북한 군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들으면은 이거는 좀 새로운 얘기인데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죠. 네, 북한의 어떤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밝혔거든요. 근데 그러자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단 말이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 오물풍선 어떻게 보면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발을 획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오물풍선 때문에 사실 뭐 우리 국민이 지금 다치거나 뭐 사망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적인 피해는 있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 그래도 이 오물풍선이 아직까지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의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보낸다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북한 그러니까 며칠 전에 떨어진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중국어로 된 그런 상자를 잘라서 막 보내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좀 부유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만 북한같이 좀 경제 상황이 좀 나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레기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날라온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억지로 이것도 어디선가 구하고 있다는 좀 느낌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풍선들이 터지면서 오물들을 뿌려야 되는데 안 터지고 그냥 내리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물풍선을 준비는 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좀 미비한 점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지금 어떻게 보면 오물풍선 관련돼서 준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능력이 사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어떻게 향후에도 계속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좀 전략적 판단 미스를 조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우물풍선을 보내고 우리 측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확성기 방송까지 하겠다라고 좀 강경하게 나오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예. 다시 또 이렇게 살포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위장 전술이죠. 그리고 또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또 남남 갈등이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 네. 뭐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불쾌감을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일부에서는 또 우리 그 북에 보내는 대북전단, 이제 민간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이 노리는 것도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럼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형적인 이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오는 건데 물론 이제 지금 이 오물풍선에 좀 가려져 있지만 GPS 교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회색지대 전술을 계속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남측의 태도에 따라서 물리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 수단이라 하면 역시 이제 그 뭔가 무력을 동반한 이제 도발이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이제 목함질의 도발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원점 파악이 어려운 이게 사고인지 아니면 실제로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뭔가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판단을 흐리게 하는 무력 도발도 카드로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네.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회색지대 전술을 계속 쓴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이 오물풍선을 또 보내든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사실 북한이 이 사이버 공격 능력이 굉장히 네.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뭐 주요한 은행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해킹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거기에 뭔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런 식의 내용을 갑자기 게시를 하도록 해킹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까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보면 뭐 포를 쏘거나 준전시 상태로 거의 반발하는 수준이었는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을 보일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전단만 날렸어도 무력을 동반한 뭔가 도발을 할 것처럼 그렇게 좀 액션을 보였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 양상을 보면 그거는 좀 마지막 카드로 지금 남겨놓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 대북전단의 맞대응, 민간 단체의 그 대북전단의 맞대응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걸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톤다운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위협의 수위를 조금씩 올려가는 것 좀 같거든요. 눈치를 많이 보는 예, 거군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 할 수 있겠죠. 네. 예. 다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우리는 또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걸 봤을 때는 무력 도발은 북한도 좀 마지막 카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북한이 어찌됐든 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말씀처럼 치킨 게임으로 치닫기 전에 좀 정부 차원에서 민간 단체 수준의 행동은 좀 자제해달라는 방침을 내리거나 아니면 좀 규제 자체나 대응 자체를 너무 강하게 가지는 않는 게 좋지 않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거를 막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칫 국제사회나 국내 여론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여론에 밀려서 이런 것들을 또 막네라는 또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북한이 뭔가 남북 대화에 나와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재고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지난해 9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이제 평을 내리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지나치게 이 표현의 자유를 좀 제한을 한다라는 또 판결을 내렸고 네. 다만 우리가 좀 그 다음 내용을 좀 지켜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을 살포하기 전에 미리 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국민에게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살포 금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좀 표현의 금지 자유 부분을 덜 침해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와서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좀 움직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보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이거를 강제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남남 갈등만 자칫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네. 국제사회도 시선이 좀 달라지겠죠. 아니 민간 단체 활동에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냐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건 사실 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고 지금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말 위기가 어느 정도 선에 다다르면 북한도 과거 이런 남북 대화 사례를 보면 남북 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한 카드로 좀 우리가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강대 강으로 가다 보면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더 이상 자기네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위기까지 온다 그러면 분명 우리 정부의 대화의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실 좀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만든 핵협의 그룹 NCG 3차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과 관련해서 분명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떤 협의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이라 해서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지금 도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가려져서 지금 사실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네. 핵 투발 수단,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한 위협은 사실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한미 핵협의 그룹에서 아마 달아질 거는 그동안 이제 미국의 결정에 의존해 오던 그러니까 확장 억제, 즉 우리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더 관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세밀한 조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측에 따르면 이 중국과 러시아 핵무기 보유 확대를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이 전해지거든요. 예. 좀 그쪽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나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냉전 이후에 미러 간에는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냉전 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핵무기를 감축할 수 있는 협정들을 많이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감축을 많이 해왔는데 돌발 변수가 이제 북한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런 협정에 해당이 안 되고 또한 중국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핵무기 감축 협정들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핵 공격이나 핵 위협은 갈수록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도 이제 핵무기를 다시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금 사실 한반도 내에는 핵무기가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과거 이제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듯이 지금 사실 전술핵 무기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이제 비전략 핵무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 그러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좀 핵무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비전략 핵무기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한 10년 안에는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그러면 생각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는 있지만 결국 치닫게 된다면 무력 도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의 끝에는 또 핵무기 도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잔재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런 동조를 한다는 입장인 건가요? 지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형국을 봤을 때는 사실상 신냉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우 전쟁에 여러 가지 무기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6.25 전쟁 이전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인데 그 북중러가 사실상 지금 거의 뭉치고 있는 네. 상황이라 네. 이런 것들이 향후 북한의 핵 개발이나 그다음에 핵 투발 수단 개발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기술이 안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점점 더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고도화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좀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북중러 관계에서 중국이 약간 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북중러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서로 이렇게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이제 북한의 외교 역사를 보면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붙었다가 러시아에도 붙었다가 최대한 자기들의 이익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네. 나라거든요. 다만 이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무드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북중러라는 틀을 갖고 있지만 아마 중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미 핵협의 그룹 3차 회의가 열리니까요. 이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